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책인싸,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책인싸의 주인공 최윤식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네, 아마 이 영상이 나갔을 때쯤이면 미국에 계실 것 같아요. 요즘 바쁘게 지내실 텐데 어떠십니까?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네. 한국에 이제 강의 일정이나 네. 이런 거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왔고요. 또 돌아가면 또 열심히 또 연구하고 또 집필 그러시니까. 해야 되죠. 네네. 정말 바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뵀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냉철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직접 뵈면요 굉장히 옆집 그 친구, 옆집 감사합니다. 이웃 같은 그런 푸근함까지 갖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책인싸에 어떻게 보면 공식 시그니처 질문이 있어요. 네. 이게 자기소개 삼행시인데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대신 예. 이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삼행시를 읊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최윤식 소장님은 윤활유처럼 미래를 계속 안내해 주시는 식견 있는 미래학자시다. 어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삼행시를 또 하겠습니다. 네네. 가끔 이런 거 요청드릴 때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쑥스럽고요. 쑥스러우시고. 네, 제 이름으로 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또 어려운 거고요. 저도 해보니까 어렵고. 네네. 또 조니 대표님이 역사적으로 안 하신 분이신데 그렇습니까? 조니 대표님은 원래 이런 네. 형식적인 거, 뭐 네. 짜 맞추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대신 잘 소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볍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번에 쓰셨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현재 지금 암호화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 네.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좀 폭넓은 시각으로 암호화폐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그 미래 변화 안에 글로벌 패권부터 시작해서 경제 산업 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데 네. 제가 암호화폐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혹은 발전의 가능성들을 쭉 연구하고 모니터링하고 예측을 해보니까 네. 이게 단순히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이냐, 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 이 암호화폐 자체가 네.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그런 측면에서 암호화폐 좀 시각을 좀 독자들이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좀 연구를 했고 또 시나리오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 많이 관심이 네네네. 있으신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그것만 보시기보다는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도 네네네. 도대체 이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고 나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어떤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그렇죠. 그것의 가치를 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죠.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현재의 제가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제 1세대 암호화폐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1세대라는 것은 글로벌 규제가 합의가 되지 않은 네. 그 전의 화폐를 좀 1세대고요. 네. 이제 이것도 사실은 중요해요. 이제 현재의 암호화폐가 각각에 따라서 미래의 생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라는 부분과 연결돼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2세대 암호화폐는 이제 글로벌 규제가 완벽하게 합의가 된 이후에 네. 나타나는 암호화폐 혹은 1세대에 살아남는 암호화폐의 어떤 새로운 특성들 이런 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면 좋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현재의 암호화폐도 어떤 포지셔닝이 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벌써 이제 살짝 운을 떼셨는데요. 이 책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부터 CBDC, 제 2세대 암호화폐까지 정말 많은 그 디지털 화폐 전반에 걸친 네네. 총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좀 들어가 네. 보려고 합니다. 이 책 내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암호화폐의 진정한 가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단순히 투자적인 영역 이상이다. 진정한 가치가 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암호화폐 자체는 좀 디지털 화폐라는 큰 좀 그 범위까지 좀 합친다면 그렇죠. 사실은 미래의 대세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미래의 됩니다. 대세다. 예, 예. 네. 그러니까 대세라는 말은 결국 여러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결국 종국에는 인류가 아날로그 화폐, 그러니까 이제 종이 화폐라든지 현재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디지털로 혹은 이런 지금 나오는 이제 그 암호화폐 1세대 암호화폐처럼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신기술,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혹은 미래 또 다른 신기술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거고요. 이 흐름은 사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죠. 그런 측면에서 현재 1세대 암호화폐는 일단 가치가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말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책에다가 암호화폐 투자를 잘하기 위해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네네.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쫑긋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우리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좀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화폐라는 어떤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디지털 화폐 혹은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화폐들 이런 화폐들이 결국은 이제 법정 화폐가 되거나 네. 혹은 대체 화폐, 네. 법정 화폐 밑에서 그것을 대체해서 통용되는 그런 어떤 수준의 이제 화폐로 가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 네.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이 과정에서 완벽하게 디지털 화폐로 최종적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네. 수많은 그런 디지털 화폐 종류들, 뭐 예를 들면 네. 암호화폐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자화폐라는 것,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게 전자화폐거든요. 그렇죠. 혹은 이제 가상화폐, 네. 그래서 인터넷 안에서 가상머니라든지 뭐 이런 거, 혹은 뭐 NFT 같은 이제 가상 자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좀 분포하는데 결국은 생존을 위한 반드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혹은 어느 정도의 화폐의 이제 위치들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위치에 어디에 포지션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적 관점에서의 어떤 가격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좀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게 좋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치 부분도 현재 1세대 암호화폐들의 가치도 그런 측면에서 좀 멀리 본다면 네. 좀 재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주요 골자는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한 유형들이 있을 텐데 네네. 그 중에 어떤 것은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은 가장 지배적인 그런 화폐의 역할을 또 수행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런 흐름을 좀 이해해야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또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좀 분명한 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미국의 달러화 가치가 너무 폭락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재 있는 뭐 국가들이 사용하는 이 법정 화폐, 아날로그 화폐들이죠. 이런 화폐들을 좀 대체해서 네. 안정성이 높고 신뢰성이 높은 네. 혹은 집권적인 어떤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는 네. 그런 이제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을 한 건데 그 네. 모토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과연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향후에 어떤 법정 화폐의 가능성에 들어가서 실제로 된다면 네. 과연 이제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 이것도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게 화폐로 인정을 받았을 때의 가격과 네. 그렇지 않고 투자 상품으로 인정받았을 때의 가격.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의 어떤 상승폭이나 어떤 변동폭. 네. 그럼 이제 그 변동폭이 사실은 투자의 가치의 메리트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변동폭이 적으면 사실 투자 가치의 메리트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화폐에 대한 투자, 즉 달러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큰 메리트를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이 워낙 작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화폐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안 그러면 내가 오늘 100만 원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판 사람이 그 화폐 가치가 다음 날에 50% 떨어지면 이분은 50% 손해를 보고 팔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그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현저히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경제 전반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그러네요. 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뭐 50% 이상 넘으면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그 정도 올랐으니까 그런 어떤 엄청난 충격인 거죠. 이거는 네.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주고 있는 고통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화폐는 법정화폐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암호화폐 측면에서는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하락이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생존하지만. 그렇지만 투자의 관점으로서만 본다면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법정화폐로서 혹은 대체화폐로서가 아니라 차라리 그 화폐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네. 그냥 투자 상품의 범주에 남아있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측면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미래에 대한 좀 암호화폐 미래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좀 폭넓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얼마 전부터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부상한 것이 CBDC 아닙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영역은 발행 주체가 없는데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겠다 하면서 이제 CBDC 열풍이 또 시작됐어요, 세계적으로. 네네. 그런 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CBDC란 무엇인지, 이게 왜 네. 중요한지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소장님 말씀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네네. 네. 이제 방금 질문하신 것과 이제 좀 연관이 되는데요. 네. 이 암호화폐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들 단기, 중기, 장기로 제가 이 책에서 나눴는데 네. CBDC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화폐 영역과 투자 상품 영역으로 나눴는데 지금은 투자 상품의 영역에 예. 지금 가까이 있죠. 네.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는 투자 상품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긴축이라든지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이 CBDC라는 그 중요한 어떤 그 변수에 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네. 어쩌면 이제 제가 1세대와 2세대를 나눴을 때 가장 중요한 분기점 포인트를 이제 CBDC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CBDC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이제 암호화폐가 그렇죠. 되는 거죠. 예. 사실 이 CBDC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래전에 1990년대 후반부터 아마 미국에서 이미 시작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미국이 늦었냐 하면 이제 미국이 연구를 해보니까 네. 이 CBDC를 만약에 발행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앙은행이 발행을 하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중앙은행이 발행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행을 한다라는 거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네. 그게 아날로그 화폐가 됐든 혹은 디지털 화폐가 됐든 상관없이 네.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세금 징수와 연관이 돼요. 네. 세금을 징수하는 돈인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화폐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화폐들은 세금을 낼 수가 없는 화폐죠. 네. 네, 예를 들면 뭐 대체 화폐들이 뭐 우리가 뭐 상품권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채권도 있는데 사실 상품권을 세금을 못 내잖아요. 못 내죠. 이게 화폐처럼 사실은 실제 화폐처럼 돌아는 다니지만 사용을 네. 하지만 즉시 예. 모든 곳에서 세금을 낼 때는 법정화폐로 바꿔서 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법정화폐의 지위가 있는 거고 그렇겠네요. 역사상 법정화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국가가 네. 받아주는 게 네. 그러면 그거를 국가가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중앙은행이 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저스트 펀 차원에서 혹은 중앙은행이 투자 상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네. 혹은 뭐 대체 화폐 중에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아날로그 화폐와 이 디지털 이 법정 화폐, 이 CBDC와 공존할 거냐, 네. 공존시킬 거냐, 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로 통합할 네. 거냐라는 결정의 문제만 있지. 네.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법정 화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그런데 문제는 아날로그와 이 암호화폐의 이 차이가 특성이 굉장히 완전히 다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CBDC 디지털로 만든 화폐는 사실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돈을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이죠. 자기가 전부 다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보관의 규모는 무한합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거예요. 네. 논문에서도 그렇고요. 상업은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합니까? 아날로그 화폐를 가져다가 네. 이거를 은행에 이제 보관을 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과거에는 은행이 없었을 때는 뭐 방바닥 밑에다가 보관을 하거나 침대 속에 보관을 하거나 네. 땅을 파고 거기다 독을 묻어가지고 보관을 하거나. 소장님도 혹시 되게 이렇게 아유, 저는 뭐 그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네. 이제 부피가 늘어나면 그걸 그렇게 감당이 못 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국 은행에다 가장 안전한, 쉽게 해서 이런 거죠. 은행은 뭐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네. 두 가지가
특성인데요. 네. 하나는 내 집에 있는 금고보다 훨씬 더 안전한 금고다. 네. 뚫을 수가 없죠. 그렇네요. 네, 네, 그게 네, 있고요. 그렇네요. 두 번째로는 잊어버리면 내가 지금 집에다 놨다 잊어버리면 한 푼도 보상을 못 받는데 그렇죠. 은행은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준다.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죠. 네. 그럼 은행은 그 돈을 받아다가 그냥 보관하지 않고 예대마진이라는 그렇죠.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하는 그 수단을 가지고 신용을 창출해서 돈을 돌립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네. 이제 그래서 은행은 돈을 받아서 신용 창출을 하는 건데 네. 그 상업은행이 존재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을 받는 것, 네. 보관하는 예. 그 필요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예, 자기 전 디지털 지갑에 얼마든지 무한대로 돈을 보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어쩌면 현재의 그 블록체인 기술의 이론에 의하면 은행보다 훨씬 안전하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맡기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순간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면 내가 현재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디지털 화폐로 바꾸면 첫 번째 뭐가 일어나면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그렇겠네요. 그걸 바꿔야 되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엔 영원히 은행에다 돈을 맡기지 않죠. 네. 그럼 상업은행이 없어져요. 없어져.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체계가 되는 금융 시스템, 중앙은행, 상업은행, 소비자를 이끄는 이 3단계 축이 무너집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중앙은행과 소비자가 직접 붙죠. 그렇겠 그래서 일단 은행이 다 무너져 버리면 금융 시스템 전반을 다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신용 창출의 기능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대체를 만들거나 혹은 중앙은행이 직접 해야 되는 그렇겠 굉장히 곤란한 문제.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굳이 본인들이 제1기초통화 국가고 굳이 뭐 그걸 한다고 해서 이득이 별로 없는데 이걸 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화폐 개혁이라는 얘기가 가끔 나와요. 뭐 음모론처럼 나오고 한국도 이제 단위가 워낙 커지니까 화폐 개혁을 좀 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이게 잘 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경제 부담이 큽니다.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 예전에 이제 화폐 개혁을 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담당자를 숙청시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것은 화폐 개혁을 하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리스크가 큰 거죠. 그렇겠네요. 예. 할 이유가 미국이 없죠. 그래서 미국이 덮은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게 디지털로 가는 것 혹은 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가는 것은 뭐 대세니까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보고서에 뭐라고 했냐면 민간에게 맡긴다. 그런데 민간에게 맡긴다는 건 법정화폐를 안 준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예, 대체화폐 그들이 잘 만들면 대체화폐의 원오브댐 즉 상품권을 대체하는 정도 혹은 투자 상품으로 가는 것 쪽에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덮었는데 이제 1등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등이 되고자 하는 2등, 3등은 생각이 다르죠. 그렇겠네요. 그게 중국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국이 CBDC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중국이 그렇죠. 등장한 것이다. 예. 어떻게 미국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종종 그런 표현을 써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자상 거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도 늘어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체 도소매 판매액이 한 37, 8%까지 왔거든요. 네네.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럼 도저히 기존 화폐를 쓸래야 쓸 수도 그렇죠. 뭐 모바일 폰에 동전 넣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존의 발행 주체가 없던 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 화폐들이 지금 가상 자산으로 이름을 좀 재정의하기 시작했고 얘네들 가지고 또 세금 탈루라든가 뭐 자금 이탈이라든가 뭐 마약 밀매라든가 이런 안 좋은 데로 또 많이 쓰니까 또 지하 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그렇죠. 중앙은행이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판단도 많이 하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세금을 뭘로 낼 것인가. 네네. 그게 하나의 그 화폐로의 표본으로서 그렇죠. CBDC가 등장했다.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의 등장, 네. 중국의 CBDC 야욕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은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지 그렇죠. 않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영원히 덮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겠네요. 뭐 네. 이득이 없으니까 그리고 위험한 실험을 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미국은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네. 퇴출을 시켰잖아요. 네네. 미국 자체 금융 시스템만이 아니라 달러를 기반으로 한 국제 금융 시스템도 미국이 장악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꾸면
미국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 시스템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미국은 안 하고 싶었는데 네. 중국이 예. 이제 미국이 허를 찌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우리가 잘 아는데 미중 패권 전쟁이 되면서 사실은 기축통화 제1기축 통화 국가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제1기축 통화 국가를 그냥 패권 전쟁에서 이제 뭘로 비유하냐면 옥새로 비유해요. 아, 네. 그러니까 중국이 제1기축 통화 국가를 올라가지 못하면 사실은 진정한 지원이 못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데 제1기축 통화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것을 다 쥐고 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옥새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미국의 경제를 추월해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뭐 당연히 뭐 추월할 수 있겠죠. 미국과 중국의 인구 차이가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경제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해서 네. 제 지원이 못 올라가죠. 그럼 올라간다는 것은 뭐 해봐야 그냥 돈 많은 국가, 네. 미국보다 돈 많은 국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예.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를 보면 권력자, 임금보다 돈 많은 신하도 있었으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 규모 면에서는 추월할 수 있지만 그렇죠. 온전히 추월하려면 그렇죠. 화폐가 필요하다. 화폐가 필요하죠. 옥새가는 화폐가 필요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일기축 통화가 있어야 본격적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지원의 위력을 다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위안화를 제1기축 통화로 올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뭐 2, 3%대를 네. 벗어나지 못하고 맞아요. 있죠. 네. 위안화의 점유율이.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속도라면 결코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 달러를 추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러면 이제 요원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이제 묘수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뭐 그 묘수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아날로그 화폐에서는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과 관련된 여러 우방적인 국가에게 뭐 이번에 또 이제 중동이 좀 미국과 좀 격을 두니까 오일을 네. 결제하는데 뭐 위안화를 쓰고 네. 1대1로 해서 위안화를 좀 쓰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중국이 생긴 묘수가 바로 디지털 법정화폐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모험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얼마든지. 1인자는 모험을 안 두지만 2, 3인자는 모험을 두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 디지털 위안화 CBDC를 발행하면서 치고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네. 동시에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대하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은 뭐냐면 이거를 명색이 법정화폐 수준을 완전히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표면적으로 가장 강력한 경쟁이 되는 현재의 암호화폐를 전부 다 불법화시킨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냥 불법화시킨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완전히 싹을 자른 다음에 중국은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니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밀어붙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덮어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나온 게 의회에서 디지털 법정화폐에 대해서 디지털 달러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그걸 서명을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암호화폐 호재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걸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눈여겨보시라고 이제 책에 독자들에게 쓴 포인트는 이제 중국은 했으니까 놔두고요. 미국 네. 그리고 유로 예. 그리고 최소한 일본 네. 이 세 국가가 CBDC 발행을 완료를 하면 네. 그때가 아마 암호화폐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고요. 그걸 제가 3단계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군요. 그걸 암호화폐 화폐로 이제 발족을 하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의 위상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되죠. 시장에 대해서. 중국은 그 정리의 방법을 굉장히 강력한 네. 말도 안 되는 그냥 다 퇴출을 시켜버린 거고요. 사회주의적으로 그렇죠. 사회주의 해결했고. 시스템에서 다 퇴출을 시켜버린 거고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도 따라서 할 건데 이런 이제 민주주의 국가나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대신 시장에 맡긴다. 근데 시장에 맡긴다라는 게 뭘 하는 거냐면 규제를 던지는 거죠. 네. 규제를 차근차근 해서 네. 이거를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대체화폐 수준을 가요. 법정화폐는 절대 안 주고요. 네. 대체화폐로 갈 거냐 네. 아니면 투자 상품으로 남게 할 거냐. 그렇네요. 이걸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대체화폐에다가 받아들인다면 정말로 대체화폐 수준의 규제를 쭉 내고요. 네. 그렇지 않는다. 그럼 여기도 안 받아준다 그러면 투자 상품 안에서의 규제를 내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규제가 글로벌에 통합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 혼자 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못하게 하니까 다른 나라로 처음에는 흔들렸다가 네. 다른 나라로 다 가서 채굴 하고 또 네. 거기서 거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되면 글로벌 통합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제3국을 제외하고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현재 있는 암호화폐, 1세대 암호화폐의 어떤 가치 혹은 네. 가격 이런 게 완전히 재조정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CBDC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머지 네네. 않았다라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게 됐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로존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모의 실험을 이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적인 모의 실험도 하고 제도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모의 실험도 이미 진행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모의 실험을 이제 1차 이미 마무리했고 올해 2차 모의 실험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소위 기축통화국이라고 할 만한 이런 강국들이 중국처럼 CBDC를 도입한다, 발행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구조적인 큰 변화의 물결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속에서 뭐 한국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미래학자 최윤식 소장님께서 어떤 준비를 꼭 해야 된다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정부와 뭐 기업과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일단 정부는 네. 이게 대세기 때문에요. 네. 아마 정부도 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가 이제 그 단계를 3단계라고 했거든요. 네.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이 주요 국가들이 이 주요 국가는 간단합니다. 기축통화 국가들입니다. 제1기축, 제2기축 통화 국가들이 그걸 발행을 하면 네. 그 시점 전체가 다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때 글로벌 규제 합의가 나오는 그 시점을 지나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현재 있는 1세대 암호화폐 투자자들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암호화폐들의 생존. 네. 네. 뭐 제 생각에는 90% 이상은 사라질 거고요. 왜냐하면 규제를 못 맞추니까 그냥 자연 퇴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맞춘다면 가격의 변동성이 현저히 줄지만 동시에 투자적 메리트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가격의 변동폭이 줄면서 가격이 메리트가 빠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네. 이제 이런 상황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면 지금과 같은 어떤 가격의 변동성이나 가격의 폭등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향후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이제 이 얘기 뭐냐면 단기적인 혹은 최소한 중기적인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제1, 2 기축통화 국가들이 CBDC를 발행을 완료하고 또 글로벌 규제를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이건 아무리 빨라도 한 5년, 네. 늦으면 한 10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전히 이제 투자 상품은 남아 있어서 현재 변동성이라든지 투자적 메리트를 가지고 있겠지만 네. 그 이후에는 완전히 판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 전에는 10만 불도 갈 수 있고 다시 비트코인 20만 불도 갈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네.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다르니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다른 어떤 전략들을 이제 세우시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네. 기업이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업이 물론 이제 지금도 암호화폐들을 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거래를 가능하고 그 화폐 자체로 그다음에 그게 글로벌하게 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혹은 이제 고객들을 락인 시키는 효과들도 있고 네. 혹은 그거 자체로 기업을 홍보하는 뭐 그런 이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적절히 지금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역시 그들이 발행한 암호화폐들도 향후에 이제 3단계를 지나서 제 4단계가 이제 그 글로벌 규제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화폐나 혹은 살아남는 화폐들이 이제 위치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도 전략을 좀 세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들어갈 것이냐가 또 여러 가지가 좀 다르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기업들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제 4단계 들어가면 글로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 4단계는 제가 이제 암호화폐 미래를 좀 디지털 화폐 대세를 보는 것은 향후에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이 가상으로 옮겨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대가 되면 제가 이제 가상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 발표할 때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고 네. 그 다음에 정보가 또 물질적인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사회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가상 세계는 무한히 복제할 수 있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계로 들어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상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활동, 그 다음에 이 중요도가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화폐도 거기에 이제 묶여서 돌아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건 자체로 단순히 뭐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라는 걸 넘어서서 기업의 어떤 그 생존, 네. 또 전략과 관련해서도 혹은 매출 증대와 새로운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회장이 지금 뭐 도지코인을 뭐 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필연적으로 만약에 그때까지 테슬라가 이제 살아있고 계속 진행된다면 자체 가상화폐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힘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기업들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대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판이 바뀌고 있고 네네. 그 판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경제 주체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제안까지 해 주셨습니다. 지금 책인싸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미래 분야의 대가이시죠. 우리 최윤식 소장님을 통해서 이 암호화폐의 변천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책인싸의 핵심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네네. 자, 나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 미래학자로서 많은 그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계실 텐데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들이 등장해서 마치 코로나19라든가 또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등장해서 그동안 제시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안 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셨나요? 뭐 종종 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뭐 신비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하지만 미래 연구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들, 또 지금 나오는 정보들, 그리고 인간의 사고 기술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논리적이고 그리고 확률적인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 이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뭐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얻을 수 있는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기반이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아직 나오지 않은 정보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반영을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그런 어떤 새로 떠오르는 어떤 사건 혹은 이슈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이머징 이슈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먼저 포착을 하지만 네. 그건 먼저 포착할 뿐이지 네. 나오지 않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없죠. 예, 네. 그리고 뭐 미래 시나리오를 세워도 미래 실제적인 변화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네. 사실 얼마나 뭐 예측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10%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 1%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만큼 미래는 열려 있고 굉장히 변화가 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갑자기 새로 변수가 돌출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 변수가 특성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본적인 패턴에서는 제가 코로나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염병의 반복적인 패턴 가능성을 제가 2008년, 2009년에 예측은 하긴 했어요. 네. 2008년에 우리가 신종플루가 네. 등장을 했을 때 제가 그때도 이제 신종플루가 발병한 이후에 정치 경제부터 그다음에 산업이 이렇게 어떤 변화가 단계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사실 독자들을 일반인을 만난 최초의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신종플루 혹은 전염병, 팬데믹 전염병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혹은 수많은 자료와 논문을 뒤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미래학자는 뭐 사실 그 분야가 모든 분야를 다 전공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패턴들을 분석을 하고 제가 어떤 발표를 했냐면 대체적으로 요 근래 인류 역사를 혹은 근대를 보니까 이 팬데믹,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처럼 뭐 지역적인 국지적인 전염이 아니라 전 세계로 어떤 전염이 확산되는 이 팬데믹에 준하는 어떤 전염병 발병은 대체적으로 대략 한 2년에서 한 39년 주기로 일어나더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빠르면 네. 한 11, 2년 후에 신종플루와 같은 수준의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시나리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신종플루인지 그건 우리는 모르죠. 네. 그런 측면에서 늦으면 한 39년이 되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2020년 코로나는 가장 빠른 주기에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측은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팬데믹이 되지만 또 파급력은 또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 돌출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썼던 시나리오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혹은 방향이 달라지거나 네. 혹은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건 이제 종종 네. 겪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도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처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조지아도 침공했고 크림반도도 합병했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미 두 번의 사례에서 미국과 유로, 나토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는 과감하게 침공을 했던 거고 사실 과감도 아닙니다. 본인들의 범주에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결국은 핵을 쓸 수 없다. 러시아가 상대를 하려면 핵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도 핵을 쓰지 않는 범위에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침공을 하면 그리고 뭐 몇 가지 명분을 만들면 충분히 그런 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됐지만 그렇다고 이제 저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침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예상 바뀔 수도 있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침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이런 것 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변수들이 나오면 뭐 당연히 시나리오가 뭐 독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틀렸다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이제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자, 그럼 날카로운 질문 두 번째입니다. 네네.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제 최 소장님의 이 시나리오 책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최 소장님의 미래 관련 그런 서적을 이제 즐겨 보실 텐데 네네. 그렇게 틀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새로운 돌발 변수가 등장해서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미래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네. 질문입니다. 독자들 혹은 뭐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표현하시는 분이 계셔요. 틀릴 건데 뭐더러 예측을 하냐. 예,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확대시키면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다. 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인데요. 네. 하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예측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동물들도 예측을 해요. 식물들도 예측하고 그 예측의 수준이 좀 다를 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예측의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네.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은 예측에 대해서 무의미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은 이제 아무튼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서로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혹은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 방송이 몇 시에 끝날 걸로 예측하십니까? 네. 예측을 다 하십니다. 그렇죠.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죠. 네. 과거에 이 방송을 주로 보셨던 분들은 이 방송의 런닝 타임을 알고 계실 거고 네. 그게 이제 과거의 자료죠. 네. 거기서 패턴을 찾았겠죠. 그렇죠. 대략 뭐 몇 분. 네. 그러나 반드시 미래는 이룰 필요는 그렇죠. 없는 반드시 거죠. 이룰 필요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이게 확률적 미래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나리오도 여러 개를 세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이 방송이 뭐 2개로 나올 거냐, 3개로 나올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럼요. 미래 예측이라고 말 안 해도 미래 예측이라고 모르고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 예측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예를 들면 곰보다 힘도 약하고 독수리처럼 하늘도 날 수 없고 고래처럼 바다도 갈 수 없지만 네. 인류를 지배하는 능력은 저는 이 예측 능력이 가장 크다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죠. 다방면을 예측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네. 그 위기를 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했던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략도 세우고 승리의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네. 즉 예측은 미래를 대비하고 승리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네. 인간은 사실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아, 그런 측면에서 미래 예측 능력은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 네, 그래서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 잘못된 거다.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예언할 수 그런 없다라고 100% 맞출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네. 이건 이제 기본적이고 두 번째 이유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생각의 힘을 기르는 거예요. 결국 연장선이죠. 그렇군요. 예,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예. 미래 예측을
쉽게 해서 허무맹랑하지 않고 밑도 끝도 없이 하지 않거든요. 네. 논리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우고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혹은 확률적으로 낮더라도 뜻밖의 사태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핵전쟁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갑자기 핵을 쏴버리면 네. 예, 확률적 가능성 여전히 0.001%지만 만약에 일어나면 임팩트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이제 그런 어떤 범주를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다양하게 먼저 생각해 보는 어떤 힘이 있다. 예.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그렇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관점을 높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 이유는 틀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 왜냐? 예. 미래를 먼저 생각해 봤기 때문에. 그렇네요. 틀리더라도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쉽게 시점이 앞당겨진다거나 그렇죠. 늦춰지거나 혹은 일부가 다른 현상을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약간 변개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혹은 기회가 실제로 우리 앞에 오면 네. 차이가 극명하게 나요. 미리 불안전하더라도 미리 생각해 본 사람과 왔으니까 이제부터 생각해 보자 하는 사람은 속도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고 그것은 생존 능력을 곧바로 가른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 혹은 시나리오는 틀리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네. 거죠. 최윤식 소장님하고 저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이제 미래학자시고 저는 이제 경제를 전망하는 사람이고 네네. 계속 연구기관에서 경제 전망을 이제 보고서로만 집필하다가 대중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하면 저는 경제 전망을 네네. 시작했는데 저도 유사한 질문들을 받습니다. 특히 2019년에 2020년 경제 전망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셨다가 20년 초반에 코로나19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돌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 전망했던 그 전망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달라지죠. 보통 이제 1년치를 이제 전망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좀 4, 5년, 5년 후 뭐 그런 것들을 예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그렇죠. 체감상. 네. 근데 이제 전망을 하는데 전망치가 수정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틀렸다기보다는 수정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보셔야 우리는 됩니다. 수정 전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연준 그 천하의 연준도 계속 수정하잖아요. 수정 전망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이 마치 생물처럼 그럼요. 계속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니까 그렇죠. 위기 상황이 온대 그럼 조심하는 거죠. 네. 위기 상황이 안 온대 그러면 편안하게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대응을 또 하니까 위기가 또 안 와요. 뭐 그런 식으로 생물처럼 대응하기 때문에 수정 전망 되는 거죠. 그러니까 IMF도 1년에 4차례 수정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이 예측이 틀릴지라도 그 예측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 준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신 이런 방향, 이런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준비되어 있다가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그 예측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또 그때 수정 조정해서 그렇게 또 새롭게 준비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 부분만 수정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했어도 그 미래가 움직이는 그 경향성은 한 번도 바꾸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경향성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앞당겨 놨거나 아니면 그 방향을 조금 비틀을 뿐이지 그 대세적인 흐름은 그냥 그대로였던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디지털 대전환이라든가 디지털 화폐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대전환이라든가 이런 변화는 계속 일어났었던 네.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미래를 전망하는데 좀 참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예측의 홍수 시대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예측들을 접하세요. 경제 전망도 있고 또 매일 뉴스를 통해서 일기예보 전망도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일기예보 전망이 국가마다 좀 실력 차가 좀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일기예보도 사실 엄청난 슈퍼컴퓨터를 쓰더라도 100% 맞추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걸 보시면 사실 맞는 날이 많은데 네. 우리에게는 틀리는 날이 더 임팩트가 커요. 예측도 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불평불만이 좀 생기죠. 뭐 비 온다고 그래서 내가 우산을 들고 갔는데 비가 안 오더라. 뭐 이런 거 혹은 화창하다 그러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그런 임팩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뇌리에 깊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막 불평불만이 있는데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평불만이 있고 실제로 틀린 건 틀린 거니까 틀렸다고 해서 쉽게 해서 그럼 틀린 거니까 쓸모없다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이제 내일부터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긴급명령을 소명을 하시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예측을 금지한다. 모든 영역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혼란이 오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측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측 뭐 저 같은 미래학자가 발표하거나 혹은 일기예보를 들으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예측의 범위의 한계, 네. 혹은 유용성들을 잘 활용하시는 측면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굉장히 유용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말씀이 것 굉장히 같습니다.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늘 일기예보를 보고 있는데 일기예보가 거의 맞아요. 그렇죠. 유독 그 틀린 날만 기억에 남는 각이 것뿐이에요. 나죠. 예. 그러니까 일기예보는 근데 일기예보 틀린다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매일 일기예보를 또 확인해요.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뭐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일기예보를 왜 보냐고. 네. 계속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기예보처럼 네.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 내가 무엇을 준비할지 준비된 날을 만드는데 참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자, 이 북토크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윤식 소장님 계속 말씀 중에 저도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 내용에 좀 들어가 보면요. 이 디지털 화폐와 또 빅브라더 정치, 그죠? 이 독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해 놓으셨죠. 네네. 책을 보다 보면 이 디지털 화폐가 독재 사회 또는 뭐 이렇게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경제를 보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영역인 것 같다. 이런 걸 느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 디지털 화폐가 독재와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그거예요. 결국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또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개인들이 뭐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암호화 기술을 통해서 보호를 하지만 돈의 흐름 자체가 전체가 다 원한다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것을 돈의 어떤 어떤 조정 자체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우려했던 것은 이거는 이 기술 하나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다양한 기술,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합쳐져서 활용점정으로 이게 이제 꽂히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가지만 결국 그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전부 다 사실 관리 감독한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관리 감독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통제하기 위한 거죠. 네. 물론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의 신용 점수를 평가해서 말이지 이제 신용 점수거든요. 평가해서 좋으면 혜택을 주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비행기를 못 타게 한다든지 네. 뭐 여행을 제한한다든지 뭐 이런 갖가지 사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거든요. 네. 심지어는 부채가 얼마가 있는지 그래서 뭐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도 뭐 나왔었는데 위챗에서 클릭을 하면 내 주위에 뭐 예를 들면은 부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법정 화폐까지 가게 되면 네. 화폐 그것만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화폐 통제권을 다 갖는 겁니다. 모든 것의 흐름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아날로그는 물론 지금도 정부가 돈의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아날로그 화폐 시스템에서는 쉽게 해서 구멍이 많죠. 그럼요. 현철을 보유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예. 그러나 이 디지털 쪽에서는 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개인의 정보와 합친다면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국민의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네. 예.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이제 생체 정보까지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빅브라더스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이걸 둔 것은 그래도 예를 들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정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그 값어치가 굉장히 큰 거지만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그 가중치가 크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민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게 오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 힘을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이 지하 경제 이런 것들이 양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네. 세금 탈루나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과거의 전통적인 화폐는 이제 사라질 테니까 그런 변화도 있을 것이고 좋게 보면 지하 경제 양성화 또 투명한 사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범죄자들의 어떤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기존에 구축했던 공공 빅데이터랑 합쳐져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그렇죠.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앞세워서 음, 국민들에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저는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의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시를 놓아버리면 이 자체가 일부의 어떤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야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든지 네. 혹은 권력자가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면 네, 이거는 그 파괴력을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런 시대가 되기 전에 미리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또 법안 발의도 해서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바하마라든가 몇몇 작은 국가들이 CBDC를 도입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작은 나라들 제외해 놓고는 네. 이 G2 국가인데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CBDC를 최초로 도입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런 정치적인 혹은 이제 법 체계적인 그렇죠. 그런 관점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는 충분히 중국은 그걸 고려했을 거다. 그게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미국처럼 그렇게 그렇죠. 도입할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새로운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대혼란이라든가 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쉽게 도입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뭐 한편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 히든 카드이긴 하겠지만 한편에서 지금 말씀드린 또 이건 국민 통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문화 자체가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지하 경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 은행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경제 규모가 꽤 있다라고 봤을 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CBDC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완전 통제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국민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압력을 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심지어는 사찰도 할 수 있는. 네. 예. 그렇게 어쨌든 중국이 적극적으로 CBDC 발행하고 그것을 보급하는데 움직임 행보가 거세다 보니까 주요 강국들도 그냥 지켜만 볼 일이 아니겠구나 하면서 태세 전환이 일어난 것도 일어나는 사실이고. 거죠. 그렇죠. EU 같은 경우도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국경 간 거래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네네네. 중인데 엄청난 그 적용 사례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나 법 체계적으로 정비가 완료되면 시점을 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하겠죠. 물론 그런 나라들은 그것을 통해서 말 그대로 CBDC의 시대가 조만간 펼쳐지지 않을까.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 그렇죠. 완전히 달라진 시대. 이렇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되는데 오늘 한 1시간여 동안 말씀 들어보니까 가장 걱정되는 것 우리의 태세 준비예요. 네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까? 정말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 결국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준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정해져 있다시피 한 그 미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는 지금 1세대 암호화폐 시기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책에서 표현한 대로. 그러면 이제 이 암호화폐에 어쨌든 투자 상품으로는 안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좀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재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폐 발전이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규제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이미 중국이 시동을 걸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최소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이런 대표적인 현재 1세대 암호화폐를 샀는데 이건 내 자녀에게도 물려줄 만한 재산이다. 이 개념은 조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가치와 값어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물론 뭐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제가 보는 관점 혹은 이대로 시나리오로 간다면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현재의 어떤 그 가격은 유지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건 대세의 추세고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될 거예요.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으로 적용이 될 거니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그렇겠네요. 그 기회들에 대해서 개인이든 혹은 기업이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개인보다는 이제 기업들에게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업들도 그냥 일부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이제 뭐 사기
뭐 그다음에 뭐 굉장히 좋은 뭐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뭐 극단적인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저도 암호화폐는 사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왜냐면 그때 봤을 때는 그들이 얘기하는 이상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조금 아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변천을 우여곡절을 겪지만 투자 시에 안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이제 금융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투자 상품 중 하나,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역사상 가장 변동성이 큰 투자 상품에는 안착을 했다. 이제라고 이제 얘기하는 수준인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저 뭐 향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흐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기업의 어떤 생존과 연관되는 영향을 미치는 아마 중요한 역할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회 측면에서 오히려 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구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빅브라더스 얘기를 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가진 어떤 그 파괴력,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국민들은 좀 인지를 하고 투자 상품의 관점을 좀 더 넘어서 미래의 어떤 나의 어떤 자유와 인권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또 법정비들이 이제 계속 갈 거거든요. 규제를 만들려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의 어떤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동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 국가를 위한 제안까지 해주셔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책인사의 공통 질문들로 아우트로를 이제 장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아우트로 첫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최윤식 이겁니다. 전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요. 말씀 중에 1시간여 동안 대화 중에 느꼈던 저의 감정을 담아서 최윤식은 뭐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광석이 생각하는 최윤식은 이웃이다. 우리는 미래를 계속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에 관심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의미로서 좀 제외되는 대상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저는 심지어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이 생물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관심 있어 하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조언을 좀 받고 싶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그런 주제, 미래에 관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미래를 그려주시는 옆집 이웃과 같은 친근하게 이런 변화를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웃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은데. 좋습니까? 다행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결국 책을 통해서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책을 통해서 이 메시지만은 꼭 전달하고 싶다. 근데 공식 질문이라서 10글자 내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암호화폐는 대세다. 암호화폐는 대세다. 그렇군요. 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뭐 제가 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암호화폐 자체는 사실 거스를 수 없는 그 흐름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혹은 글로벌 시대의 변화에서 화폐의 쓰임새 혹은 화폐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체 불가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는 정해진 정답이죠. 그렇지만 단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1세대 암호화폐에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바라보고 규정하고 혹은 미래를 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폭넓은 변화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마냥 긍정적인 그러니까 투자적 입장에서요. 마냥 긍정적인 시나리오만 있지 않다. 굉장히 굴곡이 크고 험난한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균형 있게 저는 보시기를 좀 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대담을 통해서도 그 정말 암호화폐가 대세임을 인정하게 됐고 그리고 그 대세가 앞에 전개될 텐데 나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을 저도 어느 정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3개 질문인데요. 나에게 시리즈입니다. 나에게 암호화폐란? 굉장히 중요한
미래 연구 주제다. 아, 굉장히 중요한 미래 연구 주제다. 네, 뭐 대충 열자. 그렇네요. 열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암호화폐는 미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네네. 저도 100%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에게 미래란? 숙명이죠. 미래란 숙명이다. 네. 왜 그렇게 정의하셨습니까? 아마 평생 미래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최윤식 소장님의 숙명, 네. 미래는 나의 숙명. 네. 그렇죠. 정말 미래를 가늠해 보시고 전망해 보시고 그 속에서 전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대중 여러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네네.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책인싸 네. 우리 시리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는데요. 자, 나에게 책인싸란? 편안함? 어, 네. 책인싸는 편안합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암호화폐라는 주제 사실 좀 딱딱한 주제고 좀 네. 어려운 주제고 네.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같이 또 얘기하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좀 제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이끌어 주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굉장히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또 혹은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네. 오늘 방송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는 이제 첫 번째 느낌이 편안함이었다. 그렇군요. 그럼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네요. 그렇죠? 네. 저도 이웃이라고 느꼈는데 네네네. 편안한 이웃과 같은 그런 책인싸 이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